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죠.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2부 마칠 때쯤에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노크 기순 또 오리발 기순 얘기했는데 박 변호사님이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네, 뭐 장교를 하긴 했는데 22사단을 몇 번 가보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22사단에 제가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22사단장 하는 게 아마 다 그 임기를 채웠던 사단장이 별로 적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이유가 예.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하. 범위가 앞에 북한 바라보는 쪽도 있지만 동해안까지 합치면 아마 일반 옆에 있는 사단들에 비해서 한 서너 배가 더 섹터가 넓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연대가 지금 3개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 연대 다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2개 연대가 앞에 가 있고 예. 1개 연대는 예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또 범위는 넓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해안 경비를 서봤습니다만 절대로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TOD라 그래요. 열상 감시 장비에다가 경보음까지 이제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해안 쪽에 뭐 다른 동물이라든지 다른 움직임도 좀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약하게 털어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막 그런 어떤 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잘못도 분명히 있죠. 경기에 예. 실패한 것도 있지만 예. 뭔가 범위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전문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 이야기는 학교 폭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학폭 관련 연예인들 또 스포츠인들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익명 게시판에서도 학폭 미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화재 소속의 배구 선수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폭로 내용 중에 감금을 14시간 했다든가 뭐 이제 14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사실과 무관하다. 예. 내가 선수지에서는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겠다 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학폭은 네. 인정하지만 네. 그 글은 너무 과장되게 써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나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룹 여자아이들 소속의 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언니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예. 뭐 서로 때리게 시켰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우 서신혜 씨도 학폭 피해자였다 이렇게 예. 지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스카이캐슬의 아역으로 나왔던 김동희 씨, 뭐 배우 그리고 박혜수 씨 그리고 가수 현아 씨 뭐 줄줄이 연예인들이 학폭 의혹에 연루되고 있고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뭐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미투 열풍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닌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 미투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만일 이게 사실과 거기가 섞여버리면 그 취지에 또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일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 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사실 확인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지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고 예. 뭐 진단서로 끊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예컨대 중고등학생 때 있었으면 어른이라면 지금 최소 5년, 7년, 10년은 지났거든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을 만약에 증인이라든지 다른 사람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이 많고요. 또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 유명인들도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아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이외에는 증거 그거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진 찍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명예훼손도 어려울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걸 법적 처벌을 한번 가해자한테 하고 싶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그렇죠. 있어서. 그것도 공소시효가 우리 폭행죄 같은 게 한 5년이고요. 상해죄가 한 7년 정도 되고요. 정말 뭐 특수상해, 뭐 예컨대 무기를 갖고 때렸을 때, 여러 명이 때렸을 때 특수상해죄가 10년입니다.
중학교 때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20대 중후반이면 다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기 어렵다.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과거의 일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때 학교 폭력이 일어날 그 당시에 즉각 처벌이 이루어지면 학교 폭력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학교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제 학폭으로 이제 의율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가볍습니다. 서면 사과, 뭐 접촉 금지, 봉사 활동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전학이나 퇴학 조치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를테면 스포츠계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전학, 퇴학 이후에 본인이 이런 원하는 스포츠를 계속 하는 데는 전혀 제동에 걸리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학이나 퇴학 같은 이런 처분을 받게 될 정도로 중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면 체육 특기자 자격을 아예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안까지도 예. 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전학 얘기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왕따를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처벌이 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적 하면? 보복은 더 나쁜 예.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적 보복했다가 그 사적 보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학폭의 시작은 뭐 스포츠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츠부터 먼저 좀 바꿔야 될 부분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해서 내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 언젠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측면이 아닌가. 뭐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사적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꿔져야 된다. 뭐 제가 뭐 지금 한 40살이 후반 정도 되는데 저희 학창 시절 때는 뭐 폭력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동급생들끼리 아니면 예. 선배, 선생님 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너무 또 스포츠하는 체육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게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바뀌어야죠.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군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매일 맞았었는데 맞았죠. 예. 요즘 군대는 어쨌든 많이 구타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맞으면 신고해버리고 예. 그럼 처벌받게 합니다. 무조건. 조금씩 사회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간다. 네. 근데 10년 전에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인터넷에. 마지막 장면이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아 우는 장면이었는데 그 학생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마지막 유서 형식으로 남겼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죠. 고생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도 지금 자제분들이 아들, 딸 중학생, 초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입니까? 고1, 중1입니다. 예. 그 만일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참 상상도 하기 싫은데 예. 뭐 피해자라면 제가 그 가해 학생들을 가만히 안 둘 거고요. 가해자라면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 할선 안 되겠죠. 우리 아이는. 변호사인 네. 변호사직을 갖고 있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뚜렷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안 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학부모가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학교 또 경찰 지금 뭐 교육청까지 연계돼서 학폭이 열고 한다고 하지만 시원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뭐 10년,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대로 처벌받고 단죄되고 이랬으면 이 피해자들이 그나마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렸을 텐데 그때 제대로 학교에 알리기를 했더라도 학교 측에서도 그걸 뭐 무마한다거나 특히 이제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수들의 성적이 그 여러 명의 그 선수군에 미치는 영향이 예.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이런 학폭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게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치유받지 못하는 거고 상처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본물처럼 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가해 학생들 중에 일부는 내가 이렇게 심하게 왕따를 시키고 폭력, 뭐 특수 폭행
뭐 강도 강간 뭐까지 해도 결국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소년법 개정 부분도 계속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촉법 소년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소년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범죄의 흉폭성, 잔혹성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런 논의도 지금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들 중에 가서 뭐 나는 촉법인데 나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예.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만 14세입니까? 지금 14세입니다. 14세 미만자니까 중학교 2, 3학년. 2, 3학년쯤 되죠. 예. 만이니까. 네. 예. 이거를 그러면 한 살 낮추자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만 13세로. 네. 네. 그러면 뭐 중학교 한 1학년쯤 되겠죠. 중1 초등학생들은 이제 괜찮고 예. 포함이 되고. 그럼 초등학생까지는 촉법으로 하면 만 12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생까지 이제 뭐 처벌을 하려면 더 연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중학생부터 처벌한다고 해도 만 12세면은 13세, 14세쯤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꾸준히 나오지만은 어쨌든 반대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년범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이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그렇다면 성인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온당할 것이냐. 어떤 갱신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될 여지가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범과 사실 일반 형사범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른바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자로 낙인을 찍히는 그걸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낙인을 찍었을 때 더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까? 국회 논의도 공전되는 부분이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물론 대부분의 여론은 이게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너무 이제 아이들이 성숙도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소년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소년법 개정까지 가기는 조금 난항이 쉽지 예상되는 않다. 것 예.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학생들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때보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촉법 제도가 없어가지고 어린이 수감자가 존재를 하는데 촉법을 없애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연령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조정하느냐. 그 문제가 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좀 두고 보고요.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제일 좀 눈길을 끌던 자리가 사실 중앙지검의 형사 1부 이제 부장이 교체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왜냐하면 형사 1부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의견을 계속해서 이성윤 지검장한테 보고를 올리고 있다. 뭐 보고를 안 받으니까 전자결제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불협화음이 노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각종 수사들,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랄지 지금 그게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데 그 해당 부서의 부장도 교체는 되지 않았고요. 뭐 울산 사건이랄지 또 중앙지검 형사 5부에 있는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 지금 수사부를 그대로 이제 남겨뒀습니다. 예. 그대로 남겨뒀다고 것은 윤석열 청장이 원하는 대로 이번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형사 1부장하고 지금 업무상 자꾸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둔다면 당연히 형사 1부장을 뺀다는 가정하에서 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어디 뭐 자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근데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1부장까지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어색한데 결국은 신현수 수석의 복귀하고도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검의 간부 인사에서는 검사장 인사에서는 뭐 패싱됐고 뭐 소통을 못했다고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현수 수석 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입김이 조금 작동을 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인사 중에 눈여겨볼 점이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쓰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한테 수사 기능을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선 바로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관련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찰 연구관으로서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요지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과거에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 사업가가 굉장히 좀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지난해 4월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내가 이걸 진짜로 내 의사대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내가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내부 감찰을 시작은 했는데 당시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부임되면서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능까지 임 부장검사가 갖게 된 이 상황에서 아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임은정 검사가 그 전에도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렇죠. 못 받은 거죠. 사실은 뭐 감찰 연구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사라면. 근데 수사권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으면 뭘 못하냐면 압수수색을 못하죠. 그리고 조사를 못합니다. 불러서 좀 강제적인 조사. 그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껏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졌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명숙 총리 관련된 그 증언 조작이라든지 그 감찰 부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소시효 안에 혹시나 뭔가 수사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대규모 인사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뭐 핀셋 인사라고 하니까 네. 아마 대규모 인사는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법조계에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7월에 임기가 끝나고 아마 5, 6월, 6월 정도 되면 후임 검찰총장이 이제 될 것인데 그 인사는 아마 후임 검찰총장이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는 아마 10명, 18명 정도만 그 부장급, 고검 검사급만 했고 실제로 중요한 인사는 하반기에 7월 달에 많은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사는 후임 검찰총장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 관련한 공청회가 오늘 열린 건데요. 누차 이제 말씀드리듯이 지금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률안의 핵심은 이 6대 범죄 수사권도 완전히 떼내서 아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이관을 시키자라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검찰의 기능은 기소 그리고 공소한 이후에 그 기소 내용을 유지하는 부분에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입법공청회가 있었던 건 황운하 의원 안이고요.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도 별도 법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마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추후에 병합심리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르면 올 6월 안까지는 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했다고 밝혔는데 중수청 설립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거 얘기 자체가 혹시나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행정부보다는 입법부가 지금 좀 나서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얘기하고 별도로 의원들이 지금 좀 앞장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어쩌면 원칙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입법이 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예 기간 얼마 두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배우 윤정희 씨의 딸입니다. 백진희 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프랑스에서는 성년 후견인으로 그 딸이 지정은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 법적 분쟁을 윤정희 씨의 형제들과 겪었던 부분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프랑스 법원에서 받은 결정과는 별도로 또 최근에 그 윤정희 씨의 딸이 본인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라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이제 법원에 낸 겁니다. 예. 프랑스에서 따로 하고 한국에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국내에도 재산이 윤정희 씨 재산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하려면 의사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없다고 보면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집도 몇 채 있고 뭐 예금도 있는 예.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후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정희 씨가 이게 결론을 내면 윤정희 씨가 현재 의사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후견 네.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정희 씨의 친동생들이 윤정희 씨의 남편과 딸들이 윤정희 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년 후견이 돼서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딸은 무슨 소리 아니냐. 우리가 네. 지금 지금까지 계속 잘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죠. 박주임으로서 봤을 때 결국은 그럼 이거는 어떤 재산 다툼에 그렇죠. 재산 다툼 예. 같은데 이거 프랑스와 우리가 다른 게 우리 최근에 성년 후견 심판으로 가면 법원이 문제 생기면 제3자한테 맡겨버립니다. 정말 제3자. 예컨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저는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없어진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남편분과 딸이죠. 따님이니까. 네. 그렇죠. 만일 그 윤정희 씨 동생분들이 그 자신들이 성년 후견이 되려고 하면 딸과 남편이 윤정희 씨한테 뭐 가혹행위를 했다든가 방치를 했다든가 학대를 했다든가 이걸 입증해야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거의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는 후순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본인들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텐데 그렇다면 아주 직계 가족들이 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선 최근에 완전히 제3자를 지정해서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좀 보장하도록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 신탁 제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미리 신탁해 놓는 거. 네네. 그것도 하려면 예. 성년 지금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본다면 성년 후견인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예. 본인이 미리 할 수 미리 있으면 하고. 신탁해 놓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뭐 동생이나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아들 딸 자식들이나 분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 하는데 뭐 예. 지금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예. 그 신탁 제도를 좀 활용하면 유언하고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70살 되면 박주임 여사 제 대신 네, 그걸 제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 과거와는 달리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뭐 무슨 재산을 증여받는다 이런 거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증여해줄 재산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였습니다.